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신 형님들은 추천과 즐겨찾기, 이따 유튜브로 오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요즘 느바가 너무 개판인 관계로 좀 저도 뭐 핑계 아닌 핑계를 좀 대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화면에 나오는 게 뭐냐면은 지난주에 무패인 팀이 없었다. 그동안 무패인 팀들의 개수가 많게는 뭐 7팀까지 있었고 주마다 이렇게 쭉 있었다고 하는데, 아예 지난주에는 무패팀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아주 뭐 잘 나갔던 뭐 오클 같은 팀들도 뭐 한번 뭐 지기도 하고 이런 경우들이 되게 많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예 지금 일관성이 없는 시기 같아요. 쭉 이제 좋은 흐름을 보이는 팀들이 아예 없었다. 이게 해봤자 한 주에 진짜 많으면 5경기 할 때도 있고, 보통 한 3-4경기 정도 하잖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 한 번도 다 이제 뭐 연승을 달린 팀이 없었다,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렇고, 요즘 제가 새해 들어서는 언더 비율이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제 뭐 제가 여러 가지 준비하는 것들이 잘 안 통하는 시기 같아요. 수치적인 부분이나 뭐 양 팀의 제가 알고 있는 뭐 상성 같은 것들 여러 가지 막 동원해서 파악을 해봐도 그냥 말 그대로 드바가 막 지 맘대로 흐릅니다. 저는 좀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핑계처럼 들릴지는 몰라도 좀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바로 오늘 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경기는 마이애미 대 피닉스 경기고요. 솔직히 그냥 딱 봤을 때 일단 피닉스가 좋아 보이고 오바 생각이 좀 납니다. 왜냐면은 마이애미가 지금 특히 많이 흔들리는 시기가잖아요. 마이애미 최근 5경기 동안 1승 4패 달리고 있는데, 솔직히 난이도가 좀 어렵긴 했어요. 미네소타, 뉴올, 미네소타,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미네소타나 오클은 어려운 상대고, 인디애나도 슬금슬금 흐름을 찾고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그 경기는 마이애미가 너무 못한 경기도 하고, 미네소타한테 94점, 인디애나한테 뭐 99점. 직전 경기 또 오클라호마한테도 많이 안 좋았었죠. 풀인을 하긴 했지만 그날 턴오버도 23개나 있었고, 요즘 마이애미 경기력이 형편없습니다. 상대팀들이 여기 있는 5경기 기준 뭐 득점도 못 뽑고 실점도 많았다 이렇게 표기는 돼 있지만은, 상대팀들이 좀 버거웠던 것도 있긴 했어도 피닉스 역시 만만치 않은 상대예요. 피닉스는 단순하게 지금 최근에 한 11경기가량 9승 2패 달리고 있고, 얘네들도 있는데 원정이 조금 아쉬운 건 있기는 합니다. 홈일 때는 14승 5패, 원정 10승 10패고, 마이애미는 또 이제 홈일 때 13승 6패, 원정 7승 13패, 이런 홈이랑 원정의 관계는 좀 있기는 한데, 근데 대놓고 피닉스가 지금 마이애미보다 훨씬 더 나은 팀처럼 보여요. 추구하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마이애미는 저는 맨날 오바팀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전부터 이제 좀 페이스가 약간 느려졌다가 요즘에 다시 좀 빨라졌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근데 점수는 잘 못 뽑더라고요, 이상하게도. 뭔가 마이애미 경기가 오바를 막 편하게 누를 수는 없어. 근데 피닉스는 마침 지금 되게 언더팀처럼 보이죠. 이러면서 실리를 많이 좀 찾고 있다. 워싱턴이라든지 뭐 멤피스 이런 팀들은 100점 미만으로 묶기도 하고, 오클라마도 105점으로 잘 묶으면서 이겼었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냥 피닉스가 좀 더 좀 단단하다, 그런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좀 오바는 보기 별로지만, 저는 그냥 말 그대로 마이애미 때문에 오바를 보는 셈인데, 요즘 이제 파웰도 내일 뭐 퀘스천어블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난번 경기 때 전반적으로 좀 마이애미가 야, 이거도 오바가 날 것 같은데 이러다가도 좀 언더가 나는 거 보고 쉽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둘 다 그리고 요즘에는 자유투 삥 뜯기도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마이애미는 사실 스피드 대비 좀 자유투 삥 뜯기는 적었었고, 피닉스도 상대한테 준 거나 본인들이 얻어낸 것도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바도 사실 좀 맛은 없어요. 그냥 저는 피닉스가 지금 좀 더 두터운 팀인 것 같다, 그런 점도 살펴볼 텐데, 얘네들도 종종 이제 3점이 날아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이제 알렌이 돌아와가지고 오락가락 하긴 하지만은 전체적으로는 좀 좋은 분이라고 봐야 된다, 이런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오클라호마 대 샌안토니오 경기입니다. 아시다시피 올 시즌 오클이 샌안토니오한테 3전 전패예요. 사실 저는 그 전에 맞대결 때도 오클라호마가 이제 우승도 하고 충분히 강했던 그 전 시즌에도 이 샌안토니오가 은근히 저력이 있었다. 이때 여기 있는 패배는 이제 샌안토니오가 텍사스 지역의 이제 축제 로데오 트립 때문에 홈구장을 비워주고 원정으로 거의 한 9경기 10경기가량 이렇게 원정 승부를 하다가 홈으로 돌아온 첫날, 그때 무려 오클을 잡았던 적이 있었고요. 작년에도 이렇게 오클한테 패배를 해준 적이 있었어요. 패배를 선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올 시즌에는 3전 전승으로 이렇게 치고 나갔다는 건데, 이 경기들을 보면은 샌안토니오가 매번 턴오버가 굉장히 적은 편이었습니다. 한 번은 19턴오버도 있었지만은 보통 전체적으로 자유투 삥뜯기나 야투면에서 오클한테 안 밀리는 흐름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클라호마의 가장 큰 장점, 이런 수비적인 장점들을 무력화시켰던 이런 것들이 돋보였는데, 아무래도 오클이 전반적으로 사이즈들이 사실 조금 샌안토니오에는 약간 좀 밀리는 감이 있습니다. 스가, 올라스, 도르트, 여기다가 뭐 카루소도 있고 손질이 좋은 애들이 참 많은데, 팍스, 캐슬, 하퍼까지 해가지고 이런 핸들러들이 전부 다
이 압박에 잘 견디는 편이에요.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역으로 또 수비도 좋은 애들이어가지고 그런 거 상으로는 오클한테 좀 고전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보였던 것 같고, 요상하게 그때 만날 때마다 전부 샌안토니오가 생각보다 좀 야투가 좋다, 아니면 똥게임에서 뭐 승리한다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저도 얘네들 맞대결이 지금 오클 정도의 그래도 최강팀은 맞잖아요. 오클 정도의 최강팀이 한 시즌에 뭐 샌안토니오도 충분히 강하지만 3전 전패를 하는 건 솔직히 그림이 안 그려지기는 합니다. 제가 몇 번 이런 것들도 보여드리는데 NBA 이 5명의 구성 이걸로 최고의 수비력을 자랑하는 그런 팀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들 상으로는 사실 뭐 언더도 조금 그리게 됩니다. 요즘 샌안토니오는 특히나 제가 봤을 땐 폼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미네소타한테 뭐 진 것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5경기 동안 2승 3패인데 그 전에 뭐 클브리나 유타한테 뭐 공격에서 힘을 못 쓰면서 진 적도 있었습니다. 전부 이제 득점이나 실점 이런 것들이 엄청 저조하거든요. 수비는 여전히 좋아. 근데 공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자유투도 뭐 그렇게 잘 뜯지는 못하고, 이거는 일단은 인사이드에서 수비력은 웬만하면 코넷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강한 것도 있고, 앞선에 이제 막아준 애들도 충분히 다 수비가 좋은 애들이에요. 그런 거는 좋다 이건데, 공격이 너무 안 됩니다. 특히나 지금 팍스, 캐슬, 그리고 벤치에서 이제 딜런 하퍼까지 얘네들의 지금 그 야투가 정말 안 좋거든요. 한 3경기가량. 그런 것들이 특히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봤을 때는 언더를 좀 생각하고 싶은데, 요즘 이상하게도 오클라호마는 지다가 이기는 경기가 되게 많고, 또 이제 간당간당하게 언더가 날 것 같은데 하다가 오버가 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229.5라는 기준점, 얘네들이 첫 번째 맞대결 때는 엄청 오버가 났던 것도 있었고 솔직히 쉽지 않아 보이지만은 저는 언더를 그리고 있긴 합니다. 지금처럼 샌안토니오의 공격폼이 안 좋을 때, 이럴 때, 그리고 여전히 수비력이 여전하다면은 오클라호마 상대로 여지껏 보여줬던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고도 보거든요. 사실 승패는 저는 오클을 봅니다. 이게 오클 정도의 최강팀이 한 시즌에 같은 상대한테 4번 진다. 이게 지금 오늘 이 경기랑 골스대 포틀랜드 이런 경기들이 지금 3대 0이거든요. 원사이드하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좀 빌대로 찍은 건데, 오클라호마 나는 샌안토니오한테 같은 그림으로 3번 다 지진 않을 것 같다. 그냥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오클보다는 샌안토니오의 공격이 훨씬 더 안 좋다고 봐가지고 저는 오클라호마 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 다음은 미러키 대 미네소타 경기고요. 얘네들이 최근에 한번 경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쿤보가 없을 때고 서로 간에 야투가 엄청 안 들어가가지고 미네소타가 좀 이제 겨우겨우 이긴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좀 경기력이 나름대로 여유가 좀 있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막판에 또 미러키가 많이 쫓아오면서 미네소타가 되게 좀 어렵게 승리를 거두긴 했었어요. 마무리가 좀 깔끔하지 않았던 경기인데, 자, 내일은 이제 결장 상황상으로는 이 고베어랑 앤트맨이 빠진다고 합니다. 미네소타에서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올 시즌 앤트맨은 보통은 많이 안 빠지는데 올 시즌 7번이나 빠졌고, 근데 생각보다 팀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나지가 않습니다. 팀의 에이스지만은 생각보다 영향력이 미미하더라. 뭐 이런 것들을 살펴봐도 여기 있는 것도 오히려 앤트맨이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손해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루디 고베어도 결장인데, 루디 고베어는 명확히 보이는 건 이 친구가 없으면 경기력이 좋지가 않다. 특히나 수비가 굉장히 많이 망가진다. 수비력의 영향력은 지금 확실히 있는 것 같거든요. 이거를 같이 이렇게 조합해봤을 때 두 친구가 나올 때, 그리고 둘 다 안 나올 때를 보니까 명확하게 둘 다 안 나올 때는 좀 안 좋아지는 게 확실히 보이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오버로 많이 간다고 하는데, 원래 앤트맨은 얘가 있을 때랑 없을 때는 언더오버 차이가 있어요. 14점가량 앤트맨 있을 때가 오버고 없어지면 언더거든요. 근데 두 명을 같이 조합을 해보니까 얘는 없을 때도 218이면 꽤나 있는 표본인데 오바 게임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고베어는 없으면 당연히 좀 오바가 좋고 수비력이 팀이 좀 약해지니까. 미네소타는 또 제가 원정으로 가면 19.1점이나 오바로 간다고 했었고요. 미러키는 홈일 때 10.8점이나 오바로 간다. 이게 미러키가 경기력이 너무 들쭉날쭉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미네소타는 요즘 공격력은 좀 좋아 보이고 상대랑 좀 많이 주고받는다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미러키가 좀 문제긴 한데 어쨌든 그래도 꾸준한 3점이라는 게 있다. 근데 직전 경기 때는 롤리스나 캐포주, 팀이 믿고 있는 이런 가드진들이 너무 안 좋았었어요. 요즘에는 게트주를 그냥 안 쓰고 캐포주, 그린, 롤린스 이렇게 막 3명의 3가드를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아마 그러면은 미네소타 이런 사이즈 열세 때문에 미네소타 좀 해볼만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어쨌든 팀의 이제 90점, 앤트맨이랑 고베어 공수의 90점이 빠진다는 거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미네소타는 많은 손실이 있는 거긴 합니다. 지난번에 이제 클리블랜드전에서도 그날 클리블랜드에 이제 5명한테 20점을 먹긴 했지만은 미네소타도 주전들은 꽤나 잘 싸웠었거든요. 나는 그래서 미네소타가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심한 팀인데 내일도 콜린이나 리드를 선발로 쓰고 그러면 벤치가 더 약화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미네소타의 손실을 감출 수가 없을 것 같다. 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쿤보는 여태 미네소타를 상대로는 뭐 아주 못하지는 않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점수 같은 것들이 좀 들쭉날쭉인 경우가 있기는 해요. 그래도 보통 이제 야투율은 어지간해서는 5할은 넘기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좀 자유투를 막
드문드문 이렇게 막 삑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과연 내일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막 20개 중에 10개밖에 못 넣는 날도 있고 11개 중에 가장 최근에 뭐 4개밖에 못 넣고 막 이러던데, 어쨌든 쿤보는 지금 이제 미네타가 또 고배어가 없다면 조금 더 활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해가지고 저는 미러키 사이드나 오바 생각 중인데, 이게 미네소타가 일단은 생각보다 언더는 별로예요. 오바 보기가 오히려 좋은 팀 같고 미러키가 느려서 문제인데, 아까 봤던 이런 홈이나 원정 편차를 상으로는 저는 오바를 생각할 것 같고, 지금 상황은 저는 미러키가 좀 더 낫다고 보이기는 하네요. 자, 그 다음 경기는 휴스턴 대 시카고 경기입니다. 자, 요즘 휴스턴은 그야말로 지옥입니다. 자, 먼저 이제 우도카 감독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지지난번 경기 포틀랜드전 패배를 두고 우리는 이제 37살의 선수, 우리나라 나이로 하면 39살인가 그러죠, 듀란트가. 37살의 선수가 2분 동안 빠졌는데 그 기간 동안 우리는 13점의 리드를 잃었다. 이거 아마 4쿼터 때 얘기입니다. 이게 정말 잘못된 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야말로 듀란트 같이 나이가 많은, 물론 슈퍼스타긴 하지만 이런 친구한테 의지해서는 안 되는 팀이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최근 5경기 동안 휴스턴 로켓츠의 3점 슛이 23.4%가 찍히거든요. 이게 NBA 역사상 5경기 구간 3점이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188개의 3점 시도를 했는데 23.4%밖에 못 넣은 거. 이것 때문에 그냥 휴스턴이 멸망했었거든요, 지난 몇 경기 동안. 어쨌든 휴스턴이 지금 정말 최악의 시기다. 제가 이 기간 동안 이거 포틀랜드한테 같은 금액으로 2번 질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요. 그런 거에 많이 좀 당했었습니다. 댈러스한테까지도 지고. 휴스턴이 그야말로 최악인 시기네요. 공격 카테고리가 트리플 꼴찌입니다. 제가 원래 휴스턴이 이 3점 슛이 시즌 초반에 한 달 정도는 3점 슛이 아마 리그 전체 1위였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36%가 됐습니다. 그냥 중위권 수준도 안 될 겁니다, 아마도. 그 정도로 이 3점의 낙폭이 큰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게 또 턴오버 문제, 셰퍼드를 쓴다거나 에런 할리데이까지 써보기도 해요. 어떻게든 좀 답을 구하고 있지만은 벤블릿의 공백이 상당한 시기다. 요즘에 아멘 탐스는 정말 잘하지만은 또 생군이랑 듀란트가 같이 쓰면은 듀란트가 조금 죽는다든지, 요즘 자바리 스미스 주니어의 이 친구의 야투가 정말 개판입니다. 휴스턴이 여러 가지로 팀적인 모양새가 좋지가 않은 시기예요. 그리고 세크라멘토한테는 이런 피지컬발, 오펜 리바나 자유투 삥 뜯기, 더 많은 공격기 이런 것들도 전혀 못 살렸고, 그냥 어쨌든 수비는 좀 되고 있지만 공격이 너무 개판이거든요. 그냥 지금도 시카고는 내일도 기디나 화이트가 없다. 이 경우에는 그 포인트 오브 어택, 공격의 구심점이 없어지기 때문에 시카고도 많이 오락가락한다. 제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드렸지만은 그냥 휴스턴의 상황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냥 무지성으로 저는 시카고의 프레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특히나 시카고도 꽤나 언더로 가는 것들이 있더라. 근데 시카고도 얘네 둘이 있을 때는 거의 한 240점가량 난다고 하지만 특히 공격에서 많이 빠그라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 10점가량 다운이 돼버려요. 기본적으로 시카고는 빠른 팀이지만 휴스턴은 느린 팀이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페이스는 좀 떨어지는 게임이 될 거다. 요즘에 휴스턴의 모양새로는 수비는 어느 정도 할 것 같은데 공격이 너무 안 되는지라 저는 여기다가 시카고의 공격의 하락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그냥 언더가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댈러스전에서는 페이스도 107이나 찍히고 시카고가 주전들이 전부 다 30분 미만으로 뛰었습니다. 그날 화이트도 뛰었었고 폭넓게 규용한 이런 농구 이런 것들이 좀 잘 됐었는데, 그날도 야투발이나 이런 것들 많이 안 살긴 했었어요. 그런데도 125접씩이나 하고 오바의 근처로 갔지만 딱 0.5점 모자란 언더였는데, 저는 내일도 225.5면은 언더로 보도록 하고, 왜냐면 휴스턴은 댈러스처럼 빠르게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요즘처럼 이렇게 야투가 지옥이라면은 공격에서 마땅히 좀 내일 개선될 거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도 없기 때문에 전 시카고의 프렌이나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경기는 뉴올런스 대 덴버 경기입니다. 자, 이거는 솔직히 그냥 덴버 때문에 되게 어려워요. 덴버가 직전 경기 또 이제 머레이까지 쉬고 이랬는데 무려 또 이제 미러키를 잡아내는 면모를 또 보였습니다. 요키치나 머레이가 쉬어도 팀 하더웨이 주니어가 좋은 경기를 하고 왓슨도 계속 잘하고 참 애매합니다, 덴버가 참. 어떤 날에는 다 빠졌는데 필라델피아 잡아버려, 보스턴이랑도 잘 싸워 이러다 보니까, 근데 그러는가 하면은 애틀랜타한테 무너지고 브루클린한테도 막 져버리기도 하고요. 그냥 요키치가 빠진 이후에 분명 그전만큼 경기력이 좋지는 않다. 페이스도 느리고 언더 쪽으로 가는 건 알겠는데 얘네들이 이길지 말지는 참 모르겠어요. 그냥 괜히 건드려서 좋을 거 없을 것 같아. 저는 물론 요키치가 없는 기간 동안 덴버가 확연하게 좋지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요즘에 참 요상합니다. 그리고 뉴올런스도 얘네들이 계속 한 9연패인가 달리다가 워싱턴을 잡아먹었죠. 그러더니 다음 경기 올랜도한테도 사실 상상이 저는 많이 밀린다고 봤는데 은근히 또 잘 싸웠었습니다. 3점도 26개 중에 14개나 들어가고 3점도 터지고 야투도 터졌는데 결국 경기는 졌어요. 페이스는 95. 뉴올런스는 저는 매번 감독 바뀌고 빠른 팀이라고 했는데 올랜도도 사실 상대팀이랑 페이스를 맞춰가지만은 그날 점수는 되게 많이 났습니다. 점수는 한 246점인가 났는데 페이스는 95밖에 안 됐단 말이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은
어쨌든 뉴올리언스의 최근 공격 하락세는 일단 이거는 맞는 말 같다. 내일도 허브 존스랑 베이가 만약에 못 나온다면은, 그리고 이제 알바라도 벤치에서 역할이 있고요. 분명 이제 포인트 쪽에서는 좀 손실이 있을 거란 소리가 됩니다. 이것도. 나는 그냥 지금은 언더를 좀 보고 싶어요. 덴버는 지금 리그에서 가장 느린 팀인데 뉴올리언스도 상대 따라서는 좀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거든요. 올랜도랑도 좀 안 나는 거 보니까 그냥 그런 거 상으로는 저는 일단 언더를 생각 중인데, 역시나 덴버가 참 못 믿을 놈들이어서 저는 이거는 승패는 아예 그냥 패스하고 언더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머레이가 안 뛴다면 좀 더 언더로 갈 수도 있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는 레이커스 대 이제 애틀랜타 경기인데, 내일 이게 돈치치가 안 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백투백이다 보니까 저번에는 르브론이 쉬었는데, 루카 돈치치는 그는 말했다. 내일 나는 불확실하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사타구니 쪽이나 이런 그 허벅지 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하체 문제다 보니까 이러면 아예 뛰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돈치치가 내일은 뛸지 안 뛸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애틀랜타는 이제 아예 트레이 형을 보내가지고 저는 이런 것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올 시즌에 돈치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7경기 빠졌는데 4승 3패였다고 하더라고요. 뭐 본인의 출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휴식을 받은 적도 있지만은 돈치치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한번 살펴봤고, 그리고 이 트레이 형이 처음에 5경기 출전한 다음에 그동안 엄청 오랫동안 못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야 복귀를 좀 했었잖아요. 그 기간 동안 애틀랜타가 엄청 막 연패 빠지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제가 여기에 가지고 온 거는 몇 경기 안 돼요. 트레이 형이 복귀한 후만 본 겁니다. 그래서 복귀한 다음에 한 13, 4경기 중에서 트레이 형이 뛴 5경기랑 안 뛴 경기들 이렇게 좀 구분을 한 건데, 보니까 일단 돈치치는 별 차이가 안 납니다. 작년에는 돈치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사실 공격은 명확한 차이가 있었는데, 올해는 돈치치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공격은 차이가 없고, 돈치치가 없으니까 오히려 수비가 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총 이제 6.4점가량 이 수비 차이 때문에 마이너스, 그리고 오바로 간다고 하니까 사실 이게 돈치치의 스타일이랑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런 것들이 좀 보였었고, 반대로 트레이 형이 이제 복귀한 이후에 그때면 이제 충분히 애틀랜타가 트레이 형이 없는 기간에 적응이 된 거죠. 근데 트레이 형이 있을 때는 점수가 무지막지하게 많이 났습니다. 근데 없어지니까 확연하게 점수가 안 나요. 트레이 형이 빠졌을 때 득점이 많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오히려 실점이 20점이나 좋아진다 이래갖고, 팀적으로는 6.7점가량 트레이 형이 없을 때가 이득이고 훨씬 더 언더로 많이 간다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것들을 보니까, 물론 이건 너무 극단적이긴 한데, 아마 작년에도 트레이 형이 없을 때는 팀이 한 15점가량 언더로 갔었습니다. 명확하게 0이 없는 애틀랜타는 언더 게임을 한다, 이런 거는 명확한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에 나온 거로는 돈치치가 없어지면 오히려 오바로 간다고 하지만, 저는 이 경기 일단 언더를 생각해 볼 것 같아요. 당장에 이 최근의 지표로만 봐도 아마 애틀랜타는 여기 트레이 형이 빠진 경기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 기간 동안 언더가 많았었고, 레이커스 역시 마찬가지다. 이게 요상하게 레이커스가 한번 직전 경기 때는 좀 점수가 많이 난 적이 있었는데 3점이 좀 터진다던가 이런 게 있었는데, 보통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세크라멘토의 야투 폭발을 전혀 막지를 못했다. 돈치치가 42점이나 넣었지만은 레이커스의 3점도 사실 좀 말을 안 들었고, 벤치도 좀 부족했었고요. 그런 것들로 그냥 세크라멘토가 너무 터져서 진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레이커스를 너무 뭐 믿을 수는 없다는 소리가 된 겁니다. 이제 또 홈으로 오는 거긴 하지만, 세크라멘토랑 레이커스랑 좀 이제 거리가 많이 차이는 안 나긴 하는데, 어쨌든 뭐 홈으로 오긴 하지만은 내일 돈치치가 안 뛴다면은 이거대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애틀랜타는 이제 직전 경기 골스였는데, 그날 이제 캐너드의 활약이 상당히 좋았어요. 이 3쿼터에만 3점을 4개 중에 4개 쐈고, 딱 이제 거기서 벌리는데 큰 몫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페이스는 빠르지가 않았다. 제일런 존스는 충분히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게 맥컬럼이 이제 오긴 했지만은 저번에 보니까 그냥 후보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좀 증명된 라인업, 다니엘스, NAW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라인업을 하는데, 애틀랜타는 저는 물론 얘네들이 저점도 있긴 하지만은 평균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뭐 아까 봤던 돈치치 자료는 이런 것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올 시즌에 돈치치가 아예 빠진 경기에서는 이 실점들이 되게 많아졌다고 하는데, 돈치치가 뭐 출전한 경기 중에서도 이제 코트에 없을 때 벤치가 더 쉬는 경우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보면은 그냥 돈치치가 없어지면 수비는 별 차이가 없는데 그냥 공격 차이가 명확하게 많이 나거든요. 저는 이거를 조금 더 신뢰하는 쪽이어가지고 그냥 언더 보고 애틀랜타가 조금 더 유리한 게임을 할 것 같다. 돈치치가 뛸지 안 뛸지는 불명확하지만 현재로서는 그냥 이렇게 좀 볼게요. 돈치치가 못 나온다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자, 그 다음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대 포틀랜드 경기입니다. 제가 아까 이제 오클라호마 경기를 얘기하면서 그 경기도 샌안토니오한테 3대 0이다. 근데 이 경기도 3대 0이거든요. 원래는 골스가 그전까지 되게 잘하다가 올 시즌에만 이렇게 3연패를 한 겁니다. 자, 이 세 경기 모두 다 공통적으로 포틀랜드가 3승을 했고 올 오바예요. 이게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내용들을 좀 뜯어봤었는데, 보니까 그때마다 이제 커리의 점수가 어땠는지, 포틀랜드의 턴오버 개수는 어땠는지 뭐 이런 것들 해봤어요. 딱 이제 정리만 해보면은 포틀랜드의 약점인 턴오버는 18개, 20개, 17개로 늘 많은 편이었었습니다. 근데 커리는 35득점, 38점, 48점으로 포틀랜드 상대할 때마다 잘했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골스가 다 졌어요.
분명 골스는 그럼 할 만큼 한 건데 턴오버 유발도 많이 하고 커리도 터졌는데 이거를 어떻게 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물론 이게 뭐 백투백 상황이라거나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골스가 늘 이제 포틀랜드한테 패배를 했었습니다. 분명 그 전까지는 9연승가량 달리고 있는데 맞대결 상으로. 그러다가 올 시즌만 3연패여가지고 저는 야 이게 오늘 또 같은 그림이 나올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까 오클라호마전처럼. 오늘은 골스가 이길 가능성이 꽤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여기다가 또 아브디아까지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자, 데니 아브디아. 영향력이 상당합니다. 이 친구도 있고 없고에 따라서 13.4점이나 오락가락한다. 특히나 이 공격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굉장히 심해지죠. 아브디아가 없으면은 포틀은 공격의 90점이 아예 사라지는 셈이다. 그나마 지금 이제 드루 할러데이가 기나긴 부상에서 복귀를 하긴 했는데 그 드루 할러데이 지난 운영이 20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마도 영향력이 아브디아의 공백을 채울 만큼은 되지 않을 거다. 물론 지금 벤치에서 뭐 케일럽 러브라든지 샤프도 그나마 좀 정신 차리고 있고 카마라도 외곽을 더해준다든지 이런 거는 좋긴 하지만은 어쨌든 올 시즌 포틀랜드의 주인공은 아브디아거든요. 그냥 공격 전반적인 부분들을 다 이제 많이 합니다. 사이즈는 파워포워드급인데 포인트 가드 역할을 하면서 이런 것 저런 거 다 주무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잡빙의 신. 올 시즌에 좀 뭐 스가라든지 돈치치나 뭐 이런 일도 있지만은 이 아브디아가 잡빙을 정말 잘해요. 드라이브 비율도 되게 높고. 그래서 포틀랜드 공격에서는 딱 이제 아브디아가 차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거든요. 얘가 빠지면은 확실하게 좀 점수가 많이 안 날 거다. 공격이 많이 망가질 거다. 이런 게 있어요. 생각보다 수비 차이는 얼마 안 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내일은 포틀랜드가 망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브디아 없이 2라인으로 간다면은 포틀랜드 장기도 못 살리게 돼요. 전반적으로 사이즈가 골스도 사실 사이즈가 좋은 팀이 아닌데 얘네한테조차 많이 밀립니다. 아마 드루랄로드, 샤프, 카마라, 시소코 얘네들 전부 다 아마 2m가 안 될 거예요. 그나마 도노반 클링건이 엄청 높아서 그런데 골스가 오히려 사이즈로 우세하게 가는 흐름이 될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골스가 저번에 애틀랜타한테도 젊은 팀한테 피지컬적으로 밀리고 뭐 이런 것도 보긴 했는데 그날 또 이제 커리나 버틀러 말고는 딴 애들이 너무 못해준 것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포틀랜드도 이제 막상 드루 할러데이가 오니까 1쿼터 때는 뉴욕이랑 점수를 되게 많이 주고받았는데 이후에는 좀 언더게임이 좀 있었습니다. 저는 어쨌든 포틀랜드가 그동안 되게 좋았는데 뉴욕한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밀렸단 말이에요. 턴오버도 그렇고 3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이 밀리는 걸 봐가지고 그냥 이렇게나 포틀랜드에 좀 손상이 심하면은 골스를 그냥 무난하게 보는 게 맞겠다. 또 이제 3번 다 같은 그림은 아닐 것 같다. 어쨌든 커리 포틀랜드 상대로는 올 시즌 3번 다 잘했었다. 그런 것도 살려가지고 골스 쪽으로 뭐 높은 기준점에도 볼 것 같고요. 225.5는 너무 낮긴 한데 저는 그냥 포틀랜드가 아예 막 100점대 혹은 뭐 그 이하?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포틀 입장에서는 골스 상대로 이게 뭔가 공격으로 맞다이 쳐가지고 이기는 것보다는 좀 그나마 수비적으로 상대도 망가뜨려가지고 어떻게 해봐야겠다.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거든요. 왜냐면은 드랄러데이가 라인업에 있고 그리고 뭐 카마라 같은 애들이 있고 이러면은 그래도 좀 해볼만 하다고 싶을 거야. 수비적으로는 뭐 그런 그림 생각하면서 뭐 언더를 보긴 하는데 사실 언더 오버는 안가니만 못한 것 같고 골스를 좋게 보겠습니다.